아빠 뭐 하세요? 미영아, 이게 다 뭐니? 사업한다면서? 아, 그건 오늘은 김병호님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눈을 떴더라면 우리 딸 미영이가 그렇게까지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결국엔 제 손으로 딸을 그 지옥에서 건져낸 것 같습니다. 제 딸 이미영은 어렸을 때부터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을 나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몇 년간 성실하게 일했었어요. 그런데 7년 전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빠,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온라인 사업이 훨씬 돈이 잘 벌린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젊은 애가 하고 싶은 일 해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컴퓨터 하는 일은 잘 모르니까 딸이 하겠다는 걸 막을 이유도 없었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며 바쁘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옷차림이 화려해지더군요. 예전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번쩍번쩍 빛나는 목걸이에 비싼 브랜드 가방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네, 아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제 쇼핑몰을 좋아해 주세요. 특히 해외 명품 의류 쪽이 정말 잘 팔려요. 딸의 대답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어도 그런 고급 브랜드 옷이 얼마나 비싼지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런 옷들을 매번 새로 사입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는데 특히 손목에 차고 온 시계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미영아, 그 시계 참 예쁘다. 어디서 샀니? 아, 이거요?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려면 제가 먼저 착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 시계가 2천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한다고 그런 시계를 사서 찰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의 핸드백에서 삐져나온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보니까 한 달 사용 금액이 800만 원이 넘더군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런데 딸이 사업한다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감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딸 미영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산 차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새 차라고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 소형차를 타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딸을 만나러 나갔더니 아파트 주차장에 번쩍번쩍 빛나는 새 외제차가 서 있더군요. 어머, 미영아. 이게 내 차야? 네, 아빠. 어때요? 예쁘죠? 사업용으로 좋은 차가 필요해서 샀어요. 고객들이랑 미팅할 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차 이곳저곳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왜 그런 비싼 차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사업이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거니? 아빠는 걱정이 돼서 그래. 아빠, 왜 자꾸 그러세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요즘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특히 해외 브랜드 의류는 수요가 엄청나요. 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을 믿고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딸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새 구두, 다음번엔 새 코트, 그 다음엔 새 목걸이. 마치 백화점 쇼윈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아내는 순진하게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벌어들인다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은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제 쇼핑몰이 너무 유명해져서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소개하고 싶다나 뭐래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TV에 나올 정도면 정말 성공한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말한 그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봤는데 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방송국에 전화까지 해봤지만 그런 인터뷰 일정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네. 미영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그때부터 딸의 말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딸이 또 새로운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미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새로운 상품 라인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로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핸드백에서 계속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아, 전화 안 받아도 돼? 아, 그냥 거래처에서 오는 연락이에요.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거절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딸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표정이 계속 어두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핸드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 보통 사업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딸이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정체를 파악하겠다고 결심한 지 일주일 후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딸이 갑자기 집에 들러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다가 급해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잠깐만 화장실 좀 쓸게요.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딸의 핸드백에서 삐삐삐 하는 문자 메시지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핸드백이 열려 있었는데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에 슬쩍 봤더니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미영님, 대출 연체 3개월째입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땡땡 캐피탈. 최종 통고합니다. 연체금리 포함 총 4,800만 원을 7일 내 상환해 주세요. 땡땡 대부. 담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땡땡 저축은행. 연이어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랑하던 딸이 실제로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빠, 뭐 하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딸이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미영아, 이게 뭐니? 대출이 이렇게 많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큰 빚을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건 사업 자금이에요, 아빠. 사업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업 자금이라고? 그럼 이 연체 메시지는 뭐야?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서 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거니? 아빠, 그건. 딸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미영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버는 거 맞니?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조근조근 물어보자 딸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자꾸 의심하세요? 저도 어른인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어려운 게 이 정도야? 4,800만 원이 어려운 수준이니? 그리고 이게 한 곳만이 아니잖아.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딸도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뭔가를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영아, 방금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그냥 거래처 사람이에요. 딸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딸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곧 큰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큰 거래? 그게 뭔데? 해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기회가 생겼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럼 그 해외 브랜드라는 게 어떤 건데? 정식으로 수입하는 거야? 아, 아빠는 그런 걸 몰라도 돼요. 복잡한 거니까요. 딸이 얼버무리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가지 마.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아빠,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딸은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빚이 수억 원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채업체에서 빌린 것 같아. 어머, 그럼 어떡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 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의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딸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딸이 말한 해외 브랜드 대량 수입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때가 1995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개인이 해외에서 브랜드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딸이 과연 그런 정식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구청에서 일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수입 관련 서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어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딸이 경계하고 있어. 우리가 계속 물어보면 더 숨기려고 할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그래서 저는 일단 딸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멀리서라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무실이 있다고 했던 구로구 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일주일 후 토요일, 저는 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내 사무실이 어디라고 했지? 아빠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아, 구로구 쪽이에요. 그런데 아빠, 굳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사무실 정리 중이라 좀 지저분해서요. 역시나 딸은 제가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딸에게 말하지 않고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딸이 가끔 언급했던 건물 이름을 기억해 두었거든요. 대성빌딩이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구로구에 도착해서 대성빌딩을 찾아 헤맸는데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구멍가게와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고 위층들은 대부분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임대 현황표를 보니 2층에 이미영 패션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딸의 사무실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건물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서 딸의 사무실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딸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왔어요. 그들의 복장을 보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깔끔하지 않고 험악한 인상이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는 커피를 핑계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딸과 그 남자들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후로 1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어요. 1톤 트럭이었는데 뒤에 짐칸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딸과 함께 나와서 트럭에서 큰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들이 꽤 많았어요.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박스들을 건물 뒤편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뭘 저렇게 많이 나르지? 호기심이 생긴 저는 커피숍을 나와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쪽에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아마 건물 소유주가 임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앞에서 딸과 남자들이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마치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박스 정리가 끝나자 딸이 남자들에게 뭔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돈 봉투 같았어요. 설마 저 박스들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딸이 말한 해외 브랜드 의류가 저 박스들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럭이 떠나고 남자들도 사라진 후 딸 혼자 창고 문을 잠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딸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왜 창고에 물건을 저렇게 많이 쌓아둘까?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도 좀 수상했어. 어떻게 수상했는데? 글쎄, 정상적인 사업 파트너 같지는 않았어. 복장이나 행동을 보니까 말이야.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딸한테 직접 물어보기엔 이미 경계하고 있고.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우리 딸이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딸의 창고에 들어갈 방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물론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던 건 그 창고 안에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창고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지 사흘 후,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딸의 일정을 파악해야 했어요. 딸에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영아,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특히 새로운 상품 입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 그럼 언제 좀 여유가 생기니? 글쎄요, 아마 이번 주말쯤에나 좀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은 하루 종일 거래처 미팅이 있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목요일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팅이 있다면 창고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대성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딸이 정말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맞은편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고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고는 건물 뒤편에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문틈이 조금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TV에서 본 방법을 써보기로 한 거죠. 다행히 몇 번 시도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창고 안은 마치 작은 의류 매장 같았어요. 벽면을 따라 옷걸이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브랜드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제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이 모두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감의 질감이 제가 백화점에서 본 것들과 달랐거든요. 좀 더 거칠고 싸구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트럭에서 내린 바로 그 박스들이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박스를 하나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가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는 가방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이 로고가 좀 이상한데? 제가 평소에 TV나 잡지에서 본 로고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글자의 모양이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의 재질도 정품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가짜 명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창고 한 구석에 놓인 책상 위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 공책을 펼쳐보니 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 마이너스 중국 구매가 50만 원, 판매가 350만 원. 구찌 재킷 마이너스 중국 구매가 30만 원, 판매가 200만 원. 프라다 구두 마이너스 중국 구매가 15만 원, 판매가 120만 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겨가며 보는데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딸이 적어도 2년 넘게 이런 사기를 저질러 왔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공책 뒷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수백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구매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한 사람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이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일 났다. 저는 급하게 공책을 원래 자리에 놓고 창고를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창고 한쪽에 큰 박스들이 쌓여 있어서 그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왜 열려 있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팅이 일찍 끝났나 봐요. 누가 들어왔나? 아니면 내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딸이 혼잣말을 하면서 창고 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딸이 알아챌까봐 겁났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제가 박스를 열어본 흔적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사장님. 네, 물건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바로 판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제 귀에는 더욱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이번 물건들은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고객들이 절대 눈치 못 챌 거예요. 네, 가격은 예전보다 조금 더 받을 생각이에요. 요즘 명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우리 것도 올리면 자연스럽겠죠. 딸이 태연하게 사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키운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악질적인 사기꾼이 된 걸까요? 통화가 끝나고 딸이 창고를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딸 이미영은 수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온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창고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의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잠깐 들를게요. 아빠한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30분 후 딸이 집에 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빠, 제가 큰일이 났어요.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딸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아빠,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건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건 아닐까요? 누구를 잘못 건드렸다는 거야?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순한 도매업자들이 아니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가짜 명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그런 큰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혼자서 장사를 너무 크게 벌였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상납금을 내라고 해요. 제가 번 돈의 절반을 매달 가져다 바치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죽인다고 해요.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담갔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일이었던 거죠. 미영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아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한 일도 다 들통나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조직 사람들은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딸의 범죄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아빠, 문 열지 마세요. 딸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설마 그 사람들이.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두드리더니 점점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씨, 나와요. 우리가 왔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빠, 어떡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딸을 방으로 피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체인이 걸려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소용없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누구세요? 제가 문 너머로 물어보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미영 씨와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다시 오시죠.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이미영 씨가 계시죠? 잠깐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니 위험할 것 같고 계속 거부하자니 그들이 강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와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제가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아빠가 위험하지 않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딸을 막았습니다. 딸이 나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영 씨, 우리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30초 드릴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영아,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 아빠,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저는 딸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폭력 조직 같은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일단 물러간 것 같았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후였어요. 다만 아파트 CCTV에 그들의 모습이 찍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누구인지 모든 걸 말해야 해. 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3년 전부터 가짜 명품을 팔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점점 키웠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국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들 조직에 가입하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고요.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상황이었어요. 미영아,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그들과 엮여서 더 큰 범죄에 가담할 거야?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새로 시작할 거야? 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그만두면 제가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리고 그 조직 사람들이 저를 가만 놔둘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구하고 동시에 그 범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요. 미영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지만 내가 협력해야 해. 경찰에 모든 걸 자백하고 그 조직에 대한 정보도 다 제공해야 해. 아빠, 내가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에게는 아빠가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위험한 조직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줄게.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새벽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단순히 딸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 조직까지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운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그 범죄 조직을 방치해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형사과를 찾아갔습니다. 당직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수사팀장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따님께서 직접 진술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 거죠. 네,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딸의 진술은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언제부터 가짜 명품 사업을 시작했는지,
중국 공급업체와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왔는지까지 모든 걸 상세히 말했어요. 특히 딸이 가지고 있던 거래 기록과 중국 업체와의 연락 내용들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 정보들은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저희가 몇 달째 추적하던 조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조직원들을 빨리 검거해야 하는데 아직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요. 혹시 따님께서 그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사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을 미끼로 사용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눈치채면.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철저히 보호해 드릴 거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그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미영아. 아빠,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딸의 결연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딸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딸이 그 조직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그들은 구로구에 있는 딸의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후 7시 저는 경찰차에 타고 창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창고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몸에는 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 요원들이 창고 주변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7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목표 출현. 모든 팀 준비. 무전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창고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잘못됐다. 당장 들어가. 형사가 소리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뛰어내렸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조직원들이 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딸을 붙잡고 칼을 목에 대더라고요. 모두 뒤로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여자 죽인다. 상황이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협상해 봅시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조직원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협상? 이 여자가 우리를 경찰에 팔아넘긴 건데 무슨 협상이야?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기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이미영의 아버지 김병호입니다. 딸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아빠, 안 돼요.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돈이죠? 제가 딸이 번 돈 전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딸은 놓아주세요. 조직원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딸이 잘못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딸은 이제 모든 걸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조직원이 화를 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딸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 순간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미영아, 괜찮다.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저희 부녀의 대화를 듣던 조직원이 잠시 칼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특공대원이 뒤에서 그를 제압했어요. 확보. 나머지 조직원들도 순식간에 체포됐습니다. 딸이 제게 달려와서 울면서 안겼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다. 모든 게 끝났어. 그날 밤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통해 더 큰 조직의 실체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가짜 명품 밀매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됐어요. 며칠 후 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자백하고 협조한 점, 그리고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재판장에서 딸이 마지막 의견을 말할 때였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수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에 걸쳐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겠어요. 그래, 미영아. 아빠가 믿는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딸 미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일을 배워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은 입지 않지만 얼굴에는 진짜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매일 거짓말하면서 살 때보다 훨씬 낫거든요. 딸이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배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딸이 사기로 번 돈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았어요.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딸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딸도 매달 번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 배상에 보태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분 중 한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영 씨 아버지시죠?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딸한테 2천만 원어치 가짜 가방을 산 피해자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제가 온 건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따님이 범죄 조직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는 기사를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따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특히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잘못했는데 무슨.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이렇게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받을 배상금이에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겠어요. 대신 따님이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먼저 배상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와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요. 요즘 딸은 주말마다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가짜 명품 판별법을 알려주는 소비자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아빠, 제가 전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딸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에 걸쳐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위험한 범죄 조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조직이 계속 활동했다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더 생겼을 거라고 해요. 딸의 용기 있는 신고가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며칠 전에는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김병호 씨와 이미영 씨의 용기 있는 신고로 국제범죄 조직을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을 받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딸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컸거든요. 지금도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회의를 합니다. 서로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빠, 저는 이제 거짓말 없이 살고 있어요. 비록 전보다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미영아. 진짜 부자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아내도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든든해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겉만 번지르르 했는데 지금은 속부터 단단해졌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냉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딸의 범죄를 알았을 때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딸은 더 큰 범죄에 연루됐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딸도 구할 수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요즘 딸은 작은 꿈이 생겼다고 해요. 언젠가 자신만의 정직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가짜가 아닌 진짜 좋은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 말이에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할 거예요. 비록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떳떳하게 벌 거예요. 그래, 미영아. 아빠가 응원할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는 딸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딸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더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정한 속죄이자 저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